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심장이 두 개인 큰 강 2부입니다. 1부에서 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온 닉 애덤스가 송어 낚시를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숲속의 강 언저리에 텐트를 치고 저녁을 지어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심장이 두 개인 큰 강 2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 천막안이 더워지기 시작했다. 닉은 천막 입구에 친 모기장 밑을 기어나와 동트는 아침을 바라보았다. 기어나올 때 손에 닿은 풀이 이슬에 젖어 축축했다. 그는 바지와 신발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해는 언덕 위로 막 떠오르는 중이었다. 초원과 강과 늪이 보였다. 강 건너편 늪의 녹지에는 자작나무들이 서 있었다. 이른 아침에 강물은 맑은 데다 물살이 빨랐다. 아래쪽으로 200m 주고만 되는 곳에 통나무 3개가 가로놓여 강 흐름을 막고 있었다. 그 때문에 통나무 위쪽으로는 물이 잔잔하고 깊었다. 닉이 쳐다보는 동안 밍크 한 마리가 통나무를 따라 강을 건너 늪지대로 들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른 아침과 강을 보자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너무 급하게 아침을 먹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작게 불을 피우고 커피 주전자를 올렸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동안 닉은 빈 병을 들고 언덕을 넘어 초원으로 걸어 내려갔다. 초원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닉은 풀이 햇볕에 마르기 전에 미끼로 삼을 메뚜기를 잡고 싶었다. 미끼로 쓰기 좋은 메뚜기들이 지천이었다. 보통은 풀줄기 밑에 있었다. 때로는 풀줄기에 꼭 달라붙어 있기도 했다. 몸이 찬 데다 이슬에 젖어 있어 메뚜기들은 햇볕에 몸이 데워질 때까지 제대로 날지 못했다. 닉은 중간 크기의 갈색 메뚜기만을 골라 잡아 병 속에 집어넣었다. 통나무 하나를 뒤집으니 그 가장자리 밑에 메뚜기 수백 마리가 숨어 있었다. 마치 메뚜기의 하숙집 같았다. 닉이 중간 크기의 갈색 메뚜기 50여 마리를 병 속에 담았다. 그가 메뚜기를 잡는 동안 다른 메뚜기들이 햇볕에 몸이 데워져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날았다. 한 번 날고 난 뒤 땅 위에 내려앉으면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닉은 아침을 다 먹을 즈음이면 메뚜기들이 전처럼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풀에 이슬이 없으면 쓸만한 메뚜기를 병 하나 가득 잡는데 온종일이 걸릴 것이다. 더구나 모자를 쳐서 잡아야 하니 메뚜기가 납작하게 뭉개질 것이다. 그는 강물에 손을 씻었다. 강가에 이르자 마음이 들떴다. 그는 천막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메뚜기들은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나마 벌써 병 속에서 뛰고 있었다. 햇볕에 데워진 병 속에서 메뚜기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뛰었다. 닉은 소나무 막대기를 마개로 삼았다. 메뚜기들이 밖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했지만 공기가 들어갈 구멍은 충분했다. 닉은 통나무를 굴려 본래대로 해놓았다. 아침마다 이곳에만 오면 메뚜기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닉은 마구 뛰노는 메뚜기들이 가득한 병을 소나무 줄기에 기대 놓았다. 그런 다음 급히 서둘러 메밀가루 한 컵에 물 한 컵을 섞어 부드럽게 휘저었다. 커피 한 줌을 주전자에 넣고 캔에서 기름덩이를 떠서 벌겋게 단 프라이팬에 넣었다. 연기가 나는 프라이팬에 반죽한 메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부었다. 반죽은 무섭게 기름을 튀기며 용암처럼 퍼져나갔다. 바깥부터 굳어지기 시작해서 다음에는 갈색으로 변하고 다시 바삭해졌다. 표면에 거품이 일더니 천천히 구멍이 생겼다. 닉은 깨끗한 소나무 조각을 갈색이 된 메밀 팬케이크 뒤쪽에 밀어 넣었다. 프라이팬을 옆으로 뒤흔들자
팬케이크가 프라이팬 표면에서 떨어져 나왔다. 프라이팬을 크게 흔들어 팬케이크를 뒤집는 건 그만두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깨끗한 나무 조각을 팬케이크 아래에 끝까지 밀어넣고 뒤집었다. 그러자 프라이팬에서 지직지직하는 소리가 났다. 팬케이크가 다 만들어지자 닉은 다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다. 반죽한 것을 모두 사용했다. 그렇게 하여 큰 팬케이크 하나와 조그마한 팬케이크 하나를 더 만들었다. 닉은 사과 버터를 발라 큰 팬케이크와 작은 팬케이크를 먹었다. 세 번째 팬케이크에도 사과 버터를 바른 뒤 둘로 접어 기름종이에 싸서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사과 버터병을 배낭에 집어넣고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빵을 2조각으로 잘랐다. 배낭에는 큼직한 양파 1개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둘러싼 다음 실크처럼 매끄러운 겉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잘게 썰어 양파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것을 기름종이에 싼 다음 카키색 셔츠의 다른 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채웠다. 프라이팬을 거꾸로 하여 석쇠에 걸쳐 놓은 뒤 설탕과 연유를 넣어 황갈색이 된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캠프를 정리했다. 참으로 훌륭한 캠프였다. 닉은 가죽 낚시 케이스에서 재물 낚싯대를 꺼내 이어 맞추었다. 그런 다음 케이스를 다시 천막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얼레를 감고 낚시 목줄을 따라 낚싯줄을 끼워 넣었다. 낚싯줄을 끼울 때는 2손으로 줄을 붙잡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줄 전체의 무게 때문에 되감아지기 때문이다. 묵직한 데다 겹으로 꼰 재물 낚싯줄이었다. 닉은 오래전에 이 낚싯대를 $8를 주고 샀다. 공중으로 들어올리면 곧 앞으로 평평하게 쑥 나올 정도로 묵직했으며 재물 낚시를 힘들이지 않고 던질 수도 있도록 묵직하고 곧게 만들어져 있었다. 닉은 알루미늄 목줄 상자를 열었다. 목줄은 축축한 프란넬 헝겊 조각 사이에 감겨 있었다. 헝겊은 세인트 이그너스행 기차한 물탱크에서 적셔두었다. 축축해진 헝겊 때문에 목줄은 부드러워졌고 닉은 그중 하나를 풀어 맨 끝에 고리를 만들어 묵직한 파리 낚싯줄에 맸다. 그리고 목줄 맨 끝에 낚시 바늘을 동여맸다. 아주 작은 바늘로 매우 얇고 탄력이 있었다. 닉은 낚싯대를 무릎에 걸치고 앉아 낚싯바늘 쌈지에서 바늘을 뽑아냈다. 낚싯줄을 팽팽히 당겨 매듭과 낚싯대의 탄력을 시험해 보았다. 감촉이 좋았다.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했다. 닉은 낚싯대를 들고 메뚜기 병의 모가지에 반쯤 끈을 동여매 목에 매달리게 묶은 뒤 물가로 걸어 내려갔다. 낚시온 그물은 벨트에 훅으로 매달아 놓았다. 어깨에는 자루끝을 귀 모양으로 묶은 기다란 자루를 짊어지고 있었다. 끈은 어깨 너머에 매달려 있었다. 자루가 2다리에 탁탁 부딪혔다. 온갖 낚시 도구를 걸치고 보니 귀찮기도 했지만 전문 낚시꾼 같아 보여 닉은 기분이 좋았다. 메뚜기 병이 가슴에 부딪혀 흔들거렸다. 셔츠의 가슴 주머니는 점심과 낚시 쌈지로 불룩했다. 닉은 물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섬뜩할 만큼 몹시 차가웠다. 바지가랑이가 다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구두발 밑으로 자갈이 느껴졌다. 물은 점점 더 차갑고 선뜩해졌다. 앞으로 나아가자 물줄기가 다리에 부딪혀 소용돌이쳤다. 닉이 들어간 곳은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는 물줄기를 따라 걸었다. 구두 밑에서 자갈이 매끄러웠다. 양쪽 다리 밑에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내려다보고는 메뚜기를 꺼내려고 병을 거꾸로 들어 올렸다. 첫 번째 메뚜기는 병 모가지에서 껑충 뛰어오르다 그만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녀석은 닉의 오른쪽 발끝에서 일어난 소용돌이에 휩쓸려 갔다가 조금 아래쪽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닥거리면서도 빠르게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잔잔한 수면에
갑자기 둥근 원이 생기더니 메뚜기가 사라지고 말았다. 송어가 잡아먹은 것이다. 또 다른 메뚜기 한 마리가 병 모가지에서 빠끔 얼굴을 내밀었다. 더듬이가 흔들거렸다. 병에서 앞발을 드러내고는 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닉은 메뚜기의 머리를 붙잡고 가느다란 낚싯바늘을 턱 밑으로 넣어 가슴팍에서부터 배끝까지 꿰뚫었다. 메뚜기는 앞발로 바늘을 잡고 늘어진 채 담뱃진 같은 액체를 내뿜었다. 닉은 메뚜기를 물속에 떨어뜨렸다. 닉은 오른손에 낚싯대를 쥐고 물속에서 메뚜기가 끄는 힘에 맞춰 낚싯줄을 내보냈다. 왼손으로 낚싯줄을 풀어 얼레에서 풀려가는 대로 내맡겼다. 잔물결 속에 메뚜기가 보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 낚싯줄이 당겨졌다. 닉은 팽팽히 당겨지는 줄을 잡아당겼다. 첫 번째 물고기가 걸린 것이었다. 이제 그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낚싯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는 낚싯줄을 끌어올렸다. 송어 한 마리가 물결을 거슬러 뛰어오르면서 낚싯대가 휘어졌다. 작은 송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익은 낚싯대를 공중으로 곧장 추어 올렸다. 당겨진 낚싯대는 활 모양으로 휘었다. 흐름을 따라 낚싯줄이 이리저리 움직이자 물속에서 송어가 대가리와 몸통을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닉은 왼손으로 낚싯줄을 잡고 물결에 맞서 지친 몸을 세게 부딪히는 송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등에서는 자갈 위로 흐르는 물처럼 맑은 빛깔의 반점이 있었고 옆구리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닉은 낚싯대를 오른팔 밑에 끼우고 상체를 앞으로 굽혀 왼손을 물에 담갔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송어를 왼손으로 꼭 붙들어 주둥이에서 낚시바늘을 뽑아낸 뒤 물속으로 도로 던져버렸다. 송어는 물결 속에서 잠시 흔들흔들하더니 이내 밑바닥 돌 옆에서 멈췄다. 닉은 팔꿈치까지 잠기도록 팔을 물에 담그고 손을 뻗어 송어를 만져보았다. 돌 옆 자갈 위의 송어는 물줄기 속에서도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닉의 손가락이 매끄럽고 찬물 같은 송어의 감촉을 느끼는 순간 송어는 바닥의 흐름을 헤치고 어두운 그늘로 사라졌다. 괜찮아질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녀석은 다만 지쳐있을 뿐이야. 젖은 손으로 만졌으니 송어 몸을 덮고 있는 그 섬세한 점액은 상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만일 마른 손으로 만졌다간 백색균이 점액이 없는 부분을 침범하게 된다. 몇 해 전 그의 앞뒤에서 재물낚시로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강에서 낚시질을 할 때 그는 백색균이 뒤덮인 죽은 송어가 잇따라 떠내려오다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배때기를 위로하고 웅덩이에 떠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닉은 다른 낚시꾼이 있는 강에서 낚시질하는 것이 싫었다. 일행이 아니면 다른 낚시꾼들은 낚시질을 망치기 때문이다. 닉은 무릎 위까지 물에 잠긴 채 물결을 가로지르는 통나무 말뚝 위쪽 얕은 곳을 45m쯤 지나 철벅거리며 내려갔다. 바늘에 미끼를 새로 달지 않고 손에 쥔 채 걸어갔다. 얕은 곳에서도 조그마한 송어는 잡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루 중 이맘때면 얕은 곳에는 큰 송어가 없었다. 이제 물은 넓적다리까지 올라올 정도로 갑자기 깊어졌다. 차가웠다. 앞쪽 통나무 위쪽에는 댐처럼 잔잔한 물이 고여 있었다. 물은 매끄럽고도 거무스름했다. 왼쪽에는 나지막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오른쪽에는 늪이 있었다. 닉은 물결을 거슬러 몸을 뒤로 젖힌 뒤 메뚜기 한 마리를 병에서 꺼냈다. 바늘에 메뚜기를 걸고 침을 뱉어 행운을 빌었다. 그런 다음 낚싯줄 몇 미터를 얼레에서 풀어 물살이 빠른 검은 물 위로 메뚜기를 내던졌다. 메뚜기는 통나무 쪽으로 떠내려갔지만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그만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닉은 왼손에 낚싯대를 쥐고 손가락 사이로 낚싯줄을 풀었다.
그때 낚싯줄이 길게 당겨졌다. 닉이 줄을 당기자 낚싯대는 살아있는 듯 팽팽해지면서 부러질 것처럼 반으로 휘었다. 무겁고 팽팽한 낚싯줄이 끊어질 것 같은 꾸준한 힘으로 끌리면서 물속에서 나왔다. 더 이상 당기면 낚싯줄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에 닉은 줄을 풀어주었다. 줄이 휙휙 소리를 내며 풀려나가자 원래는 계속 돌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너무 빠르게 풀려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줄은 갑자기 자꾸만 풀려나가고 줄이 풀려나가면서 원래 소리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닉이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 원래 심지가 드러나자 닉의 심장도 흥분으로 멈춰버릴 것 같았다. 넓적다리까지 올라온 얼음같이 찬 물결을 거슬러 몸을 뒤로 젖히면서 닉은 왼손으로 간신히 얼레를 막았다. 재물낚시의 얼레 속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으니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줄을 잡아당기니 갑자기 팽팽해지면서 통나무 저쪽에서 큼직한 송어 한 마리가 물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물고기가 뛰어오르자 닉은 낚싯대 끝을 내렸다. 팽팽한 힘을 줄이려고 낚싯대 끝을 내리자 당김이 너무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목줄이 끊어진 게 틀림없었다. 줄이 탄력을 잃고 팽팽해져 갈 때의 느낌이 틀릴 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줄이 축 늘어졌다. 입은 바싹바싹 타고 마음은 실망으로 가라앉았다. 닉은 얼레를 감았다. 지금껏 그렇게 큰 송어는 본 적이 없었다. 무게며 지탱할 수 없는 힘이며 그리고 뛰어오를 때의 크기가 대단했다. 송어는 연어만큼이나 큼직해 보였다. 닉의 손이 떨렸다. 천천히 낚싯줄을 감았다. 너무나 짜릿한 흥분이었다. 앉아서 쉬어야 할 정도로 속이 조금 메스꺼웠다. 목줄은 바늘을 묶은 지점에서 뚝 끊어져 있었다. 닉은 손에 줄을 감았다. 저 통나무 밑바닥 어디에 빛이 닿지 않을 저 아래쪽에 낚싯바늘을 턱 밑에 꽂은 채 자갈 위에 꼼짝 않고 있을 송어를 떠올렸다. 송어의 이빨이 낚시의 목줄을 뚫고 지나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바늘은 결국 턱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다. 송어는 틀림없이 화가 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크기라면 어떤 송어라도 화가 날 테지. 다른 물고기도 아니고 송어가 아닌가. 게다가 바늘에 단단히 걸려들었거든. 바위처럼 단단히 말이야. 움직이기 전에도 놈은 바위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어. 정말이지. 정말 대단히 큰 놈이었어. 정말 그렇게 큰 놈은 아직 본 적이 없어. 닉이 초원으로 기어 올라가 서자 바지와 구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신발에서는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다. 통나무 쪽으로 걸어가 그 위에 걸터 앉았다. 자신의 기분에 휩쓸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닉은 구두를 신은 채 발가락으로 물을 철벅이며 가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나서 성냥개피를 통나무 아래 물살이 빠른 곳에 던졌다. 성냥개비가 급류에 빙빙 돌자 조그마한 송어 한 마리가 그것을 노리고 뛰어올랐다. 닉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담배를 다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닉은 통나무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따뜻한 햇살을 등에 받으며 몸을 말렸다. 앞쪽의 얕은 강줄기는 숲속으로 구부러져 들어갔고 얕은 여울은 햇빛에 반짝였으며 흐름에 씻겨 매끈해진 바위가 있었다. 강둑을 따라서는 산목과 하얀 자작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가 앉아있는 통나무는 햇볕을 받아 따스했으며 껍질이 벗겨져 있어서 앉기에 매끄러웠고 손에 닿으면 회색이 묻어났다. 실망감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전율로 두 어깨에 통증을 느낀 뒤에 갑자기 찾아온 실망감은 이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통나무 위에 낚싯대를 걸쳐놓은 채 닉은 낚싯줄을 힘껏 당겨 단단히 매듭을 지어 목줄에 바늘을 묶었다. 닉은 미끼를 달고
낚싯대를 들고는 통나무들이 있는 끄트머리까지 걸어가 수심이 별로 깊지 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통나무 밑과 그 건너편에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 닉은 늪 근처 선반 모양의 얕은 지층을 돌아 마침내 얕은 강바닥으로 나아갔다. 초원이 끝나고 숲이 시작하는 왼쪽에는 큼직한 느릅나무 한 그루가 뿌리채 뽑혔다. 폭풍에 쓰러져 숲속으로 넘어졌는데 나무 뿌리에 흙이 덮여 풀이 자라면서 강 옆에 단단한 뚝을 이뤘다. 강물은 뿌리채 뽑힌 나무 가장자리를 꿰뚫고 지나갔다. 닉이 서 있는 곳에서 물살이 흐르면서 생긴 얕은 강바닥에 바퀴자국 같은 깊은 수로가 난 것이 보였다. 그가 선 곳에는 조약돌이 많았으며 그 건너편에는 조약돌과 옥석이 많이 깔려 있었다. 나무 뿌리 근처 강물이 굽이굽이 돌고 있는 곳에는 강바닥이 이회줄로 되어 있었고 깊은 수로와 수로 사이에는 녹색 수초가 물결에 너울거렸다. 닉이 낚싯대를 어깨 위에서 흔들어 앞으로 내던지자 줄이 둥그런 원을 그리며 앞으로 날면서 메뚜기가 수초가 우거진 깊은 수로 위로 떨어졌다. 송어 한 마리가 달려들었고 닉은 그놈을 낚았다. 뿌리 뽑힌 나무 쪽으로 낚싯대를 쑥 내밀고 물을 튕기며 뒤로 물러서면서 닉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낚싯대를 휘어잡고는 위험한 수초에서 넓은 강 쪽으로 달아나는 송어를 잡아올리려고 했다. 낚싯대를 꼭 붙잡고 물줄기를 거슬러 움직이면서 송어를 강 위로 끌어올렸다. 송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점점 가까이 당겨졌다. 송어가 돌진할 때마다 낚싯대가 휘어지며 때로는 갑자기 물속에 가라앉기도 했지만 송어를 당기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닉은 달아나려는 송어를 강 아래쪽으로 늦추어 주었다. 그러다가 낚싯대를 머리 위로 추어 올려 도망치려는 송어를 그물 위로 유도한 뒤 들어 올렸다. 송어가 그물에 무겁게 걸렸다. 얼룩덜룩한 등과 은빛 옆구리가 그물론 사이로 보였다. 닉은 낚싯바늘을 뽑았다. 잡아주기 좋을 만큼 묵직한 옆구리, 아래턱을 쑥 내민 주둥이를 지닌 송어였다. 닉은 어깨에 맨 채 물속에 들이우고 있는 자루에 미끄러져 나갈 듯 꿈틀거리는 송어를 집어넣었다. 닉이 흐르는 물에 대고 자루의 아가리를 열자 그 속에 물이 가득 차면서 묵직해졌다. 자루의 밑바닥을 물에 담근 채 들어올리니 양쪽 옆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자루 밑바닥 물속에서 큼직한 송어가 꿈틀거렸다. 닉은 강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자루는 물속에 무겁게 잠긴 채 어깨에 매달려 앞으로 흘러내렸다. 햇볕이 목덜미 뒤에 뜨겁게 내리쬐면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졌다. 닉은 훌륭한 송어 한 마리를 손에 넣었다. 많이 낚을 생각은 없었다. 이제 물줄기는 얕고 넓어져 있었다. 양쪽 강둑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왼쪽 강둑의 숲은 오전의 햇빛을 받아 짤막한 그늘을 물 위로 던지고 있었다. 어느 쪽 그늘 밑이건 송어떼가 있으리라는 것을 닉은 잘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해가 언덕 너머로 치면 송어떼는 반대쪽 서늘한 그늘로 옮겨갈 것이다. 가장 큰 놈들은 강둑 가까이에 바짝 붙어 있을 것이다. 블랙리버에서는 언제든 그곳에서 큼직한 놈들을 낚을 수 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송어들은 모조리 물줄기 한가운데로 나온다. 해가 지기 전 수면이 눈부시게 빛날 때는 물줄기 어디에서나 큼직한 송어를 낚을 수 있다. 수면이 저녁 해를 받아 거울처럼 눈부시게 반짝일 때는 낚시질이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상류에서는 가능했지만 블랙리버나 이곳 같은 물줄기에서는 흐름을 거슬러 깊은 곳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물을 뒤집어쓰게 된다. 이처럼 물이 많은 곳에서는 상류에서의 낚시질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 닉은 깊은 구멍을 찾아 강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얕은 곳을 따라 내려갔다. 강가에서 자라는 너도밤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물 위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뭇잎 아래로는 물줄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송어는 언제나 그런 곳에 있었다. 닉은 그런 구멍에서 고기를 낚을 생각이 없었다. 낚싯바늘이 나뭇가지에 걸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물은 상당히 깊은 듯 했다. 메뚜기를 떨어뜨리자 나뭇가지가 걸린 곳 아래에서 물줄기가 삼켜버렸다. 낚싯줄이 당겨졌고 닉은 잡아당겼다. 송어가 물 위로 반쯤 몸통을 드러내더니 나뭇잎과 나뭇가지 사이에서 거세게 몸부림쳤다. 낚싯줄이 걸렸다. 닉이 힘껏 잡아당기자 송어는 빠져나갔다. 그는 얼레를 잡아올려 바늘을 손에 들고 물줄기를 따라 강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앞쪽으로 왼쪽 강둑 가까운 곳에 큼직한 통나무가 하나 있었다. 닉이 보기엔 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물줄기가 거슬러 올라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통나무 양쪽으로 잔물결이 퍼져나갔다. 물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속이 빈 통나무 꼭대기는 말라서 잿빛을 띠고 있었다. 일부가 그늘에 놓여 있었다. 닉이 메뚜기 병에 마개를 여니 메뚜기 한 마리가 병마개에 매달려 있었다. 그놈을 잡아 바늘에 끼우고는 멀리 던졌다. 메뚜기가 물 위에 떠서 내려가다가 속이 빈 통나무 속으로 흘러가는 물에 얹히도록 낚싯대를 멀리 잡았다. 닉이 낚싯대를 내리자 메뚜기는 그곳으로 떠내려 들어갔다. 갑자기 묵직하게 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닉은 당기는 힘을 거슬러 낚싯대를 흔들었다. 살아있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마치 통나무를 낚는 것 같았다. 닉은 송어를 물줄기 속으로 유도하려고 애썼다. 물고기는 묵직하게 다가왔다. 낚싯줄이 느슨해져서 닉은 송어가 달아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가까이에서 낚싯바늘에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흔드는 송어가 보였다. 녀석의 주둥이는 꼭 다물려 있었다. 맑게 흐르는 물속에서 송어는 낚싯바늘과 한창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닉은 왼손으로 줄을 감아들이며 낚싯대를 흔들어서 줄을 팽팽하게 하여 송어를 그물에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송어는 도망쳐 보이지 않았고 줄이 아래 위로 흔들렸다. 닉은 물줄기를 거스르는 그놈과 싸우면서 낚싯대의 탄력에 맞서 물속에서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낚싯대를 왼손으로 바꿔쥐고 나서 물고기의 무게를 지탱하며 낚싯대로 싸우면서 송어를 상류 쪽으로 몰아보낸 뒤 그물 속에 넣었다. 그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그물 속에 들어있는 묵직한 반원형의 몸통을 물 위로 들어올려 낚싯바늘을 뽑은 뒤 자루 속으로 밀어 넣었다. 닉은 자루 아가리를 열어젖히고 물속에서 논이는 큼직한 송어 2마리를 내려다보았다. 점점 깊어지는 곳을 지나 닉은 속이 텅 빈 나무가 있는 쪽으로 물속을 헤치고 걸어갔다. 그가 머리 위로 자루를 풀자 송어들이 물속에서 나오면서 파닥거렸다. 그는 자루가 물속 깊이 잠기도록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통나무 위에 걸터 앉으니 바지와 구두에서 물이 흘러내려 강으로 떨어졌다. 닉은 낚싯대를 내려놓고 통나무의 그늘진 곳으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샌드위치 꾸러미를 꺼냈다. 샌드위치를 찬물에 담갔다. 빵 껍질 부스러기가 물살에 실려갔다.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 모자에 물을 가득 담아 마시려고 했지만 입에 갖다 대기도 전에 물은 모자에서 빠져나갔다. 그늘진 통나무 위에 앉아있으니 시원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다. 성냥은 조그마한 줄을 그으며 회색 나무 속에 떨어졌다. 닉은 통나무 옆으로 몸을 내밀며 단단한 곳을 찾아 성냥을 그었다. 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강을 쳐다보았다. 강은 앞쪽에서 좁아져 늪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잔잔하고 깊었으며 늪지대는 줄기와 줄기가 서로 맞닿고 가지와 가지가 빽빽이 우거진 산먹으로 덮여 있었다. 그런 늪을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다.
나뭇가지가 너무 낮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땅바닥과 거의 수평으로 기다시피 해야 할 것이다. 나뭇가지를 해치고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습지에 사는 동물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거라고 닉은 생각했다. 읽을 거리라도 가져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고 싶었다. 늪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는 강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큰 삽목 하나가 비스듬히 강 이쪽으로 건너편까지 기울어져 있었다. 그곳을 빠져 강은 늪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닉은 지금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점점 깊어져 겨드랑이까지 닿는 물속에 들어가 큼직한 송어를 낚아올릴 장소 하나 없는 곳에서 낚시질을 하기는 싫었다. 늪의 강둑은 벌거숭이인데 삽목은 머리 위까지 우거져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지 못하고 듬성듬성 겨우 스며들었다. 어스름한 곳에서 또 물살이 급하고 깊은 물에서 낚시질을 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었다. 늪에서 하는 낚시질은 비참한 모험이었다. 닉은 그러기 싫었다. 오늘은 더 이상 강 하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닉은 칼을 꺼내 통나무에 꽂았다. 그런 뒤 자루를 끌어올리고 손을 넣어 송어 한 마리를 집어냈다. 살아있는 놈이라 손에 잡기 어려웠지만 그는 꼬리를 움켜쥐고 통나무에 대고 세게 쳤다. 바르르 떨더니 송어는 이내 빳빳해졌다. 그것을 그늘진 통나무 위로 두고 다른 한 마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가리를 잘랐다. 그는 두 마리 모두 통나무에 나란히 놓았다. 아주 훌륭한 송어였다. 익은 송어를 꼬리에서 턱끝까지 칼로 갈라 다듬었다. 내장, 아가미, 혀가 통째로 나왔다. 두 마리 모두 순놈이었다. 길쭉한 회백색의 이리가 반들반들하고도 깨끗했다. 깨끗하고 오밀조밀한 내장도 한 덩어리가 되어 나왔다. 닉은 밍크가 찾아먹도록 강가로 내장을 내던졌다. 닉은 물에다 송어를 씻었다. 등을 위쪽으로 하여 물속에 담그니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보였다. 아직은 빛깔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닉은 손을 씻은 다음 통나무 위에 얹어 말렸다. 그런 뒤 송어를 통나무 위에 펼쳐놓은 자루 위에 얹고 그것을 말아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그물에 집어넣었다. 칼은 아직 통나무에 박힌 채 그대로 있었다. 그것을 나무에 문질러 주머니에 넣었다. 닉은 낚싯대에 묵직한 그물을 매단 채 들고 통나무 위에 올라선 다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철벅거리며 강가로 나아갔다. 강둑을 기어오른 뒤 숲속으로 들어가 고지대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금 캠프로 되돌아가는 중이었다.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나무 사이로 강이 보일 뿐이었다. 늪에서 낚시질을 할 수 있는 날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심장이 두 개인 큰 강 2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